여러분 잘 쉬셨어요? 2교시예요. 두 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이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세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매출이 줄어들기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죠? 당연히 늘어나야 되죠. 그랬을 때는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비교해 드렸는데 물론 1200만 원 이하 뭐 이럴 때는 6%니까 실제로 법인은 10%잖아요, 기본이. 그래서 뭐 개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즉 매출이 규모가 작으면 개인이 유리한데요.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지금 법인은 2억 이하까지는 10%예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과세 표준이라는 건 소득 금액에서 이제 공제되는 금액까지를 다 뺀 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데 그 표준이 1200에서 4600만 원. 제가 사업을 해서요. 남는 게요. 개인 사업자는 인건비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겨우 1200에서 4600만 원 남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최저임금에 해당할까 말까인데 그 중에 15%를 세금으로 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연봉으로 치면 그리 높지 않은데 아까 4600만 원 초과분 88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4%, 4600만 원까지는 15%를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여기 보면 누진공제라는 게 있죠. 그거는 8800 곱하기 24, 25%라고 치면 한 2200쯤 될 것 같아요. 거기서 500만 원 빼면 한 1500만 원 정도가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인건비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로는 법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 즉, 대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고 이러면서 국가에서 하는 바우처 관련된 사업들이 엄청 많아졌는데요. 그럼 개인 사업자보다는 주식회사인 경우 대외적인 신용도가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가 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법인이 훨씬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자금을 조달받아야 될 때에도 개인 사업자는 왜냐하면 법인은 회사의 그런 꼴 모양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는 실제적으로 개인 사업에서 남는 걸 내가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그게 장점일 수도 있죠. 근데 법인 사업자는 법인과 나 개인은 분리되어서 법인 자체로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또 전략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만약 5억을 하면 엄청 큰 사업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인 사업자에서 5억이다. 법인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때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인에서 이제 법인을 전환하게 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볍게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셨다가 그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때 이제 법인을 전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포괄양도 양수입, 포괄양수도.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의 전체적인 걸 전부 한꺼번에 가져가는 거고 또는 이제 사업 양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자산이 많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법인의 현물 출자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현물로 출자하고 그 부분이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포괄양수도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에요. 유리한 상황이라고 써 있죠. 부분양수도는 기존 사업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승계할 수 있고요. 아니고 현물 출자 방식은 다른 건 그냥 두고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저도 법인으로 작년 4월에 전환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로서 매출이 많아지니까 내는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아까 뭐 한양여대 겸임교수이기도 하고 가천대학의 겸임교수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지금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농업기술센터 강의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나 컨설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소득도 있겠죠. 그러면 소득세는 뭐라 그랬어요? 종합소득세라고 했고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했어요. 그럼 나 개인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법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분리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랬을 때 현물 출자 방식으로 저는 개인이 가지고 있던 뭐 차라던가 이런 부분만, 어떤 임차 보증금 이런 개인에 해당하는 부분만 현물 출자 방식으로 그걸 자본금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런 큰 일을 할 때에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누락하는 일들이 없어지니까요. 다음 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가는 부분은 뒤에 Q&A 방식으로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더 상세하게 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억울한 세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쪽지가 날라오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구제, 행정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여러분이 해당하는 일수 내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실제로 여기에 지금 마지막에 심사점, 심판청구 및 소송 밑에 보시면 다 며칠 이내 하게 되어 있어요? 90일 이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저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보면 그 마지막 날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내일까지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마지막 날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시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90일 이내예요. 90일 이내입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3달 이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3달이 90일이 되는 경우에는 1, 2, 3밖에 없을걸요. 1월하고 2월하고 3월은 딱 2월 28일이면, 근데 그도 2월 29일이었을 때는 고민이 좀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90일이기 때문에 90일 내에 이걸 청구하지 않아서 청구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서 억울한 세금 90일 이내에 행동하라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를 받았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제도로서 권리가 구제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여러분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적 권리 구제 제도를 통해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여러분들이 직접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세무사들이 계산해서 여러분의 부가세를 신고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필요한 내용들이 다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도 전자로 받았을 때 다행한 것은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필요한 항목이 빠지면 발급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인데, 종이로 받는 경우에는 필요사항이 다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필요사항이 빠졌을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는다던가 또는 이렇게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취급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업자 등록 번호랑 상호랑 공급가액이나 세액을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세금 계산서 효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세금 계산서는요, 세금 계산서 자체로서의 어떤 효력을 가지냐면 부가세를 일단 거래 징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상대방은 그 받은 세금 계산서로 뭘 할 수 있어요? 부가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해주면 공제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거래 징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쵸? 영수증이죠.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으로는 못 보여드리는데 세금계산서에 보면 맨 우측 하단에 영수인지 청구인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반드시 내가 현금을 영수했다라고 하면 영수라고 쓰지만 돈을 받을 거야 라는 걸 전제로 해서 영수라고 체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청구라고 체크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관리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국세청에서는요, 업종으로 체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업종,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 전 다 매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디스플레이 기계를 하는 데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음식점하고 매입세금 계산서가 있었다거나 예를 들면 라고 한다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그 업종하고 업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편이 다른 세금 계산서를 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보면 세금 계산서의 보관 또한 중요하며 세금 계산서를 잃어버려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세 공제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정 신고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법인이 모두 의무화됐고 그다음 3억 이상인 개인들은 또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이런 게 빠지는 일이 드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안 빠뜨리는데 종이로 발급받은 건 빼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금액이 큰 것들이 이런 가공세금계산서가 많겠죠. 몇 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로 매입세액을 받았다라고 하면 매입세액 불공제되고요. 그렇죠? 경비도 인정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을 대표이사의 어떤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게 되면 또는 상여로 처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법인세도 낼 수 있게 되겠지만 어떻게 소득세,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매출을 1억을 빼먹잖아요. 1억의 가산세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증빙에 대한 관리는 여러분이 사업을 매출 전략을 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케팅 전략을 짜실 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세금계산서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아까 여기에 제가 놓치면 손해보는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이라고 써놨는데요. 통신비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핸드폰 요금, 그리고 핸드폰도 실제로 여러분 구매하실 때요, 구매했을 때 그 세금계산서로 만약에 법인용으로 구매하셨다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이 굉장히 비싸죠. 150만 원, 200만 원씩 하는데 그럼 10만 원, 20만 원만큼을 매입세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나 관리비도 당연히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차량 관련된 비용들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는데 4대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4대 보험료를 현명하게 내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자가요 60세 이상인 경우에 대표자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어요. 사업자가. 저도 사실은 많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면 그러나요? 거의 60에 이제 가까워지는데 요즘은 상관없이 60세가 넘어도 사업을 대표해서 하는 대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내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여러분. 왜냐하면 실제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과 본인이 부담하는 걸 합하면 굉장히 국민연금 자체도 사회보험 자체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4대 보험이라고 했는데 표현을 바꾸면 사회보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살펴보면 뭐냐면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월 평균 보수예요. 그런데
이때에서는 제외되는 항목이 있거든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그 다음에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또는 본인의 대학원 등 학자금은 월급에 이제 확자금 받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의 대학원 학자금을 회사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실비 변상적인 거라서 물론 이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하는 월 평균 보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식대 빼고 자가운전 보조금 빼고 본인의 대학원 학자금 빼고 월 평균 보수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금액에서 제외되니까 이익이 되겠죠. 국민연금은 괜찮아요. 내가 낸 것만큼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 건강보험료예요. 여러분, 건강보험료는 내고 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월 평균 보수액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저로 잡는 것이 회사도 직원도 이익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담당자들이 자꾸 놓치는 거, 대표자들은 안 놓쳤으면 좋겠는데 담당자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 빠르게 자격상실 신고를 해준다. 물론 빠르게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적게 내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유리한데 어떤 회사들은 이제 어떤 우리 회사에 근무한 직원을 위하는 입장에서 보통은 한 달 정도는 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4대 보험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시켜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경비적인 측면이라면 직원이 퇴사한 경우 빠르게 자격 상실 신고하기를 해주는 게 4대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있죠.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소득이 명예대여자의 소득으로 잡혀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빌려줬어요. 그런 경우에 실제적으로는 나의 소득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제가 제 이름을 A라는 회사에 빌려줬다라고 하면 실제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쪽에서는 일부 저에게 뭐 4대 보험료를 주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보험료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기준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득의 기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뭐 있냐면 사업 부진이에요. 여러분 만약 개인 사업자인데요. 장부상으로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소득이 없는 거죠. 종합소득세 결손으로 신고하고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해서 종합소득 실적 서류를 제출하면, 실력 아닙니다. 실적입니다. 실적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월 보수의 그 월액 자체가 하향되어서 보험료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실패했을 경우에 다시 시작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패라는 건 사업 부진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계속되는 경우를 우리가 사업 부진 또는 사업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난 실적을 갖다 대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월 보수 월액이 하향되어서 보험료가 감소하게 됩니다. 사회보험료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 한 명을 쓸 때 연봉이 3,000이다 라고 하면 보통은 2.5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5배면 6,000, 그다음에 7,500 정도가 든다. 3천만 원 주고 직원 하나 쓰는데, 왜냐하면 임대료, 복리후생비, 4대 보험료 보조금이라고 치고 그렇게 치면 2.5 정도로 잡는 게 맞다라고 해서 월급만 내가 예산을 준비하고 직원을 뽑는다라고 하면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딱히 없지만 실제로는 이제 중소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한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 계속 나와요.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로소득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에 맞게끔 4대 보험료의 월평균 보수가 책정되어 가지고 4대 사회보험료를 내는데 제가 다른 소득이 많잖아요. 그럼 다른 소득을 많게 되면 실제로 징수를 잘못했네 라고 해서 더 추가로 요즘 보험료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내가 소득이 많아도 근로소득이 작으면 아주 작은 사회보험료만 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추가로 보험료가 고지된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 영수증이나 받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지금 접대비는 1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1만 원 이하였는데 법이 바뀌어서요 3만 원 이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이 여러분들이 소액 3만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이 아닌 간이 증빙을 받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3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 영수증으로 수취했을 땐 2%의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2%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사업을 해서 2, 3%의 소득을 내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절세하는 방법, 제때 세금 신고하고 제때 납부해서 가산세 부분을 없애면 그도 절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지만 막상 이런 청구서가 왔을 때 제 시간에서 맞춰서 내는 게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저도 가산세를 내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하는 대로 절세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어차피 내야 되는 거니까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 그 지출 내용별로 어떤 증빙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상품 원재료 구입은 세금 계산서나 기타나 정규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과세 제한은, 면세는 세금 계산서가 없어요. 계산서예요. 인건비는요. 매월로 여러분 갑근세 신고를 하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지만 확실하게 인건비, 급여로 여러분들이 계정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근세 신고를 하고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여러분들이 인건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사업소득은 매월, 그쵸?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간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그 준하는 내용들로 신고를 해주셔야지만 인건비로 인정을 받고 기장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복리후생비는 식대, 그렇죠? 식대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똑같은 거죠. 건당 3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받아라 라는 거고, 경조사비는요. 직원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내부 지출결의서를 놔둬야 돼요. 그래서 별도의 한도 규정은 없지만 사내 규정상 타당한 금액이면 비과세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매입세액이 공제되진 않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증빙에 관련된 것들이 안 나왔는데 요즘은 모바일로 청첩장이 오죠. 모바일 청첩장의 이미지라던가, 그 다음에 아니면 청첩장으로 받았을 때는 사진을 찍어 놓는다던가 해서 실제로 내 경조사비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 뭐 돈으로 주는 것보다 화환이나 조화로 주게 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증빙이 낫겠죠. 현금으로 납부할 때도 내부 지출 결의서라던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 뭐 청첩장 같은 게.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 직원에 관련된 거죠. 접대비. 실제로는 접대비에서요, 법인 아까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만 인정, 개인카드는 불가. 법인은 법인카드로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인의 접대비는 법인카드로만. 그리고 한 건당 1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법정 지출 증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법이 바뀌면서 완화되었다. 얼마라고요? 3만 원 초과분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경조사비 중요해요. 아까
복리후생비라는 거는 직원들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라고 한다면 접대비성 경조사비는요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까 제가 요걸 추가로 설명했는데 직원에 대한 거는 그게 없어도 아까 이제 여기에 말한 청첩장이나 소명자료가 없어도 내부에 지출 결의가 있으면 오케이. 그렇지만 저희가 접대비로 쓰는 경조사비는 법정 지출 증빙이 아닌 청첩장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법인 통장에서 나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는 내부 지출 결의서 있어야 되고요. 국내 출장비도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 증빙, 즉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으로 해야 되고요. 해외 출장비도 여행사 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기타 영수증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 임차료는요. 일반 과세자라고 하면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하면 되는데요. 간이과세자예요. 그랬을 때 통장으로 이체만 하시잖아요. 그럼 송금 명세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상대방의 계정, 아니 계좌, 그렇죠? 상대방의 주민번호가 있어야지만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반 과세자한테 입주하는 경우엔 내가 임차료를 내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간이과세자의 건물에 입주한 경우에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송금한 송금 명세서가 증빙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 영수증이나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영수증을 받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간이과세자로 등록, 이제 사업자 등록을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 나는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되나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되나가 고민될 수 있어요. 볼게요, 여러분. 나 이래 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하였고 지난 20년간 대기업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셀러리맨이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그는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음식점 업을 한번 해보기로 하였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세무서에 갔더니 담당 직원이 물어봤어요. 일반으로 하실래요? 간이과세자로 하실래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공무원이 차이점을 알려줬대요. 여러분하고 같이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는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대신에 내가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매입을 70만 원어치 해서 100만 원에 판다라고 하면 아까 70만 원에 대한 7만 원, 내가 100만 원에 대한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에서 7만 원을 뺀 3만 원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내가 연간 매출액이 당연히 8천만 원은 넘어요. 또는 업종에 따라서는 간이과세자가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무슨 사업자로? 일반 과세자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일반 과세자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간이과세자는 뭐예요? 여러분, 간이주점? 간이식당? 그럼 다 뭐예요? 간이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0.5에서 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아까 보는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우리가 보통은 매출액이 10만 원이면 만 원의 부가세를 내는 건 일반 과세자. 매출이 10만 원이면 만 원 중에서 30%에서 0.5%, 그러니까 5%에서 30%까지만 내는 거. 네, 이거는 간이과세자예요. 대신에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 계산서가 있었을 때에는 그만큼밖에 공제를 못 받아요. 내가 100% 다 내지 10%를 내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은 뭐 30%만큼, 공제받은 5%만큼을, 그러니까 내는 거에 내는 30%, 내는 5%만큼을 내가 매입세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미달한다라고 하면 소규모 사업자로 일단 간이가세자로 등록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고요. 간이가세자는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4,800만 원 미만일 시 과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세금의 기준은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과세를 면제받는 거는요, 그때 그 매출액이에요. 제가 간이가세자예요. 그런데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신고하죠, 여러분. 1년에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면제받고 싶지 않으시죠? 매출을 많이 해서 부가세를 많이 내고 싶다. 왜냐하면 부가세를 많이 낸다라는 거는 매출세액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가세자, 간이가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것. 그때 연간 매출액인데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일반 과세자들은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뭔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간이가세자는요, 공급 대가예요. 대가 커요? 가가 커요? 공급 대가가 큰 거예요. 대가는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한 거를 공급 대가라고 해요. 그 공급 대가, 매출 총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우리가 간이가세자라고 하고, 매출 총액이, 즉 아까처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8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쵸?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넘어가서 보실게요. 아까 제가 여러분이 뭐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셨다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실래요? 당초에 간이가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 상대방들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지금은 간이가세자도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면, 내가 뭐 4,800만 원 이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 못 하니까, 그럴 때는 간이가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요, 하고 나서 일반과세자가 되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간이가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가세를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과세 유형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경우 기준으로 과세 유형을 판단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6개월만 사업을 했는데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의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은 얼마? 6개월 했을 때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12개월을 하면 얼마예요? 8천만 원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년으로 환산한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내가 사업한 개월수로 만들어낸 매출을 1년으로 만들어서 1년 기준으로 8천만 원이 넘으면 일반 과세자를, 8천만 원이 안 되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라는 거.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지 않고 간이가세자로 남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간이가세자의 매출 규모밖에 안 될 것 같지만, 초기에 저는 지금 이것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요,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에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간이가세자로 하면 불리하겠죠. 2억 들었는데요. 그러면 일반과세자라고 하면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가 내 업종에 따라서 2천만 원의 30% 또는 2천만 원의 5% 등만 공제받는 게 아까 간이가세자라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간이가세 포기 신고를 하든지, 그렇죠?
또는 일반 과세자로 갈 건지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남아있고 싶어도 그냥 다행히 졸업하게 되는 게 간이과세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볼게요. 아까 개인으로 중소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 씨는 사업 규모가 커지자 대외 신인도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때 양도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라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볼까요? 법인 전환 방법은요. 아까처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처음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일정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자산에 대한 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사로부터 그거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지만 비용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방법은? 현물 출자 방법은. 그래서 양도양수 방법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으로 법인으로 포괄적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보통 법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법인 전환 시 그럼 내가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이 있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요.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은 명의를 이전해야 되는데요. 예, 세금을 아까처럼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됩니다. 아니면 세법 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포괄적 양도양수 방법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으로 내가 전환하려고 하면 실제로 사업의 규모가 커졌다라는 거고 커졌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사업 양수도에 의한 방법은 부가가치세를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아요. 괜찮죠? 그래서 보통은 현물출자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양도양수 방법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명의를 바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겠죠. 3천만 원인데 가치가 1억으로 인정받아서 1억으로 이전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세금은 2월 과세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장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요. 매출액 신고 누락 대로받으려다 말로준다. 나 배짱 씨가요. 음식점업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마련했는데요.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자산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을 당했는데요. 나 배짱 씨는요. 매출액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서 현금 매출액은 아예 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면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용들이 전산으로 다 분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수많은 탈세 정보와 신용카드 관련된 고발 서류도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이에 의해서 신고 성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출을 누락한다라거나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범 처벌법, 그러니까 조세범으로 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멈춰놓고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매출을 누락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음식점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창업도 하고 관련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룸사롱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룸사롱뿐만이 아니라요. 고급 일식집, 방으로 되어 있는 고급 발음이 꼬입니다. 일식집도 해당하는데요. 이럴 때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값하고 팁하고를 분리해 줄 때 음식값은 카드로 하고 이렇게 주는 봉사료는 현금으로 주면 좋은데, 보통은요 물건값하고 봉사료를 하나의 카드 전표에 끊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까처럼 만약에 예를 들면 강주량 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7,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대요. 추징세액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뭐냐면 실제로 지금 강주량 씨는요 분리하지 않으면 그 수익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생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상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봉사료를 받는 경우에는 직접 받으면 괜찮지만 음식 매출만 신고하면 되니까, 만약에 거기에 봉사료를 합한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받게 되면 그걸 분리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도 우리가 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6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용역의 대가와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일단은 뭐냐면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에 분리해서 기재해야 돼요. 보면 여러분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옆에 보면 봉사료라고 써 있는데요. 봉사료에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 기재한 건 임의로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 빼면 안 되고요. 그 봉사료가 어떤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가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나중에 주의할 점은 뭐냐면, 공급가액에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5%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작성할 때 보면 직접 받았다는 사인 받으시고요. 그 사람의 신분증 받으시고요. 신분증 사본에다가 그 사람의 자필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서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봉사료를 받은 사람이 이걸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예 술값이나 음식값에 봉사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아까처럼 처리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증, 그 직원에게 봉사료를 보내는 직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여기 여러분이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만 봉사료와 매출액이 분리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술값으로 처리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득세, 소득세 등을 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보통 한 30-40%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 절세와 탈세예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걸 절세라고 한다면, 고의적으로 아까처럼 매출을 누락한다던가 가공 경비를 계상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탈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빙자료의 철저한 수집과 정확한 기정으로 조세를 절약하는 절세를 여러분들이 시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